안녕하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사랑은 무엇일까요? 옛날부터 사랑은 누군가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며 자신의 인생을 더 나아가 세상을 움직이기도 했죠. 저의 옛날을 떠올려 보면 제 인생에는 그런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해서 제 세상이 움직일 만한 그런 것 말이에요. 물론 가슴 뛰는 첫사랑이나 좋아하는 영화배우, 설레는 첫 연애도 있었어요. 하지만 뭐랄까, 그때는 무척이나 사랑했지만 그래도 제 세상을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심장이 아프고 내 세상이 흔들리는 사랑은 없나 보다 하며 살았어요. 한 소년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어린 소년에게 빠져 제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구나 하는 것도 알지 못했죠. 또 사랑의 힘이 어떤 일까지 가능하게 하는지 저는 그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답니다. 여고 졸업을 앞두고 전문대학이라도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님의 성화에 본의 아니게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대학에 가는 게 무조건 필수는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딸아이가 있는 집은 더더욱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며 더 많이 알고 배워야 한다고 고집하셨죠. 그래서 저는 전문 대학교에 유아교육과에 가게 되었어요. 위로 언니랑 오빠만 있었는데 그게 늘 불만이었거든요. 항상 동생이나 제가 돌볼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기에 저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졸업 후 1년 정도 일하면서 어른들의 권유로 선을 봤어요. 수더분한 인상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명 회사의 전자파트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성격도 괜찮았어요. 가족은 형제는 없고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셨어요. 자기도 어릴 때부터 외롭게 자라 늘 가족을 많이 만들고 싶었다고 했어요. 저도 빨리 아이를 가지고 가정을 만들고 싶었기에 6개월 정도 만나고 일찍 결혼했어요. 결혼하고도 일은 계속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린 신부인 제가 불안하다며 살림을 좀 배우기까지만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저도 나이 드신 어머니 혼자 지내는 게 마음에 걸려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집살이라는 게 이런 건지 아니면 제가 야무지지 못한 탓인지 처음 하는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설거지 하나 빨래 한 번을 하는데도 시어머니와 늘 부딪혔어요. 얘야, 속옷 같은 건 모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 손으로 빨라고 했잖니? 그리고 세탁기 같은 건 믿을 거 못 된다. 빨래는 손으로 하는 게 최고야. 이번 주말에 쉴 때는 나랑 이불 좀 빨자. 얘, 내일이 초복인데 너는 닭도 안 사왔니? 그렇게 신경을 안 써서야 원.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뭐 힘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니? 아휴, 정말. 처음에는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며 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다 새겨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지치더군요. 그리고 문제는 아이였어요. 저는 결혼하면 아이가 금방 생길 줄 알았는데 결혼한 지 3년 가까이 될 동안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자. 곧 생길 거야. 남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누구보다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날이 길어지자 어머니의 성화도 심해졌죠. 내가 오늘 유명한 보살집에 다녀왔는데 네가 아이들이 너무 많은 곳에서 일하느라 네 뱃속에 아이가 안 들어오는 거라고 하더라. 일을 그만두면 어떠니? 네? 그렇지만 저는 일하는 게 좋은걸요. 아휴, 답답한 소리 한다. 그 집이 진짜 용한 곳이야. 네가 몰라서 그런다. 내가 아는 사람도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해서 몇 달도 안 되어서 손주 생겼다고 하더구나. 너는 네 남편이 부족하게 버는 것도 아니잖니? 그래도, 그래도. 그래 여보. 어머니 말씀대로 좀 쉬면 아이가 생길지도 몰라. 좀 쉬다가 다시 일해도 되잖아.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권유를 듣고 유치원도 그만뒀어요. 직장 생활과 집안일 둘 다 하느라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집안일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 직장을 그만둔 거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일을 쉬면서 집에 있으니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시간이 더 늘어났거든요. 게다가 일을 그만두고 나니 내 아들 돈으로 살면서를 이야기하며 저를 더 괴롭히셨죠. 이럴 거면 차라리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간절했어요. 빨리 제 아이를 갖고 싶었으니 조금만 더 참지 싶었어요. 어머니는 부적을 베개 밑에 넣으라거나 남편 속옷에 바느질 하라는 둥
알 수 없는 일들을 더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6년째에 접어들던 어느 날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아이고. 여보, 잘했어. 저는 지방으로 내려가신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걸 알았기에 많이 축하해 주셨었죠. 시어머니도 예전보다는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죠. 내가 꿈을 꿨는데 글쎄 하늘로 엄청나게 큰 용이 날아오르는 거 아니니? 어머 어머, 이건 필시 아들 태몽이야. 아무래도 아들이 틀림없어. 저는 딸이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어렵게 가진 아이인데 아들이어야지. 신기했어요.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게 말이에요. 제가 또 다른 생명을 키우게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가슴 벅찬 일이었어요. 아가야,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엄마는 네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너를 세상에서 가장 예뻐하고 사랑해 줄 거야. 얼른 세상에 나와서 엄마랑 놀자.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5개월이 지나면서 슬슬 배가 불러 제법 임산부 태가 났어요. 입덧이 심해서 한동안 힘들었지만 그래도 매일 변화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설레고 가슴이 뛰었어요. 빨리 아이를 만나고 싶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행복은 저를 야속하게 빨리 떠났어요. 붙잡기도 전에 사라져버렸죠. 임신 8개월, 갑작스럽게 배가 너무 아팠어요. 식은땀이 흐르고 세상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돌았죠. 아직 아이가 태어날 때가 아닌데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혹시나 팔싹동이로 태어나려나 급하게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자궁문이 열렸고 아이가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분만을 하게 됐어요. 정신이 아득했어요. 지금 아이가 나오다니 괜찮을까 하는 걱정과 온몸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연신 옆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급하게 뛰어온 남편은 분만실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흘렀을까? 아이 나왔어요. 사모님, 정신 잃으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당장 준비해. 점점 어두워지는 눈앞을 간신히 부릅뜨고 있는데 다급한 말소리들이 들렸어요. 의사도 간호사도 급하게 무엇인가를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들려야 할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출산은 처음이었지만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응애하고 온 병원이 떠나가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 말이에요. 이상했어요.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괜찮나요? 산모님, 우선 진정하시고요. 저희 애는 괜찮은 거 맞죠? 왜 울음소리가 안 나요? 선생님? 산모님, 우선 진정하세요. 저희 아이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모든 일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런 알 수 없는 일이 저와 저희 아이에게 닥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시원하게 울음을 터뜨렸어야 할 아이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심장이 멈췄다고 해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잘못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건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역시 같은 생각이었죠. 대체 어떻게 했길래 우리 손자가 태어나자마자 죽어? 어? 어? 그 이후 저는 다시 시어머니의 싸늘한 태도를 견뎌야 했어요. 남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했어요. 아이의 심장이 멈추면서 제 심장도 뜯겨나간 것 같았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렸던 아이였기에 더 가슴이 아팠어요. 아직도 처음 들었던 아이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끔찍했던 시간이 흐르고 다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저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임신 3개월 만에 저는 다시 아이를 잃고 말았어요. 화장실에 갔을 때 쏟아지는 피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제게 내려진 저주 같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저주. 또다시 유산을 하게 되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대놓고 심해졌어요. 남편도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죠. 아유, 이러다 평생 손주도 못 보고 나도 죽겠네. 나도 죽겠어. 어쩌다 저런 애를 집에 들였는지. 어휴, 어휴, 내 팔자야. 어휴, 다른 집은 남편이 밖에서 애도 나온다는데 우리 아들은 어쩜 그런 것도 없는지. 너는 그래도 밥이 넘어가니? 어? 내 손주를 둘이나 보내놓고 밥이 넘어가? 어휴, 어휴, 내 팔자야. 너무 서러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구박보다 남편의 싸늘한 눈빛보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저에 대한 원망이 더 컸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이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 같았어요.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정말. 다 제가 잘못해서 아이를 잃은 걸지도요. 결국 저는 마음의 상처도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몇 달 동안 생리하지 않길래 이상한 마음이 들어 병원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조기 폐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나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충격이었어요. 앞으로 임신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죠. 그이 역시 아이를 간절히 원했기에 어쩌면 저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진 채로 시골의 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시골집에 도착한 날 바싹 야윈 저를 보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저는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울지도 웃지도 않으면서 방에 틀어박혀 보냈어요. 가방 속에 챙겨온 아이의 베넷 저고리와 신발이 보였어요. 첫 임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데 결국 한 번을 쓰지도 못했네요. 앞으로도 다시는 쓸 수 없겠죠. 모든 것을 놓아버린 채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는 제가 안쓰러웠던 부모님은 어느 날 집안에서 저를 이끌어 운영하는 사과밭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서 키 작은 사과나무들이 새 하얀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예쁘지? 아버지가 조용히 오셔서 제 옆에 앉았어요. 네 엄마랑 처음 여기 내려와서 사과 농장을 하기로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래. 둘 다 농사일은 뭐 잘 알지도 못하지. 분명 물도 주고 비료도 좋은 걸로 가져다 쓰는데 어쩜 이렇게 말들을 안 듣는지. 너 키울 때보다 말을 더 안 듣더라.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야 좀 웃는구나. 아버지는 제 손등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물, 비료, 흙, 바람, 햇빛.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도 처음에는 사과는커녕 나무 자체도 시들시들해졌다. 이렇게 노력하는데 어쩜 이러나 배신감도 들고 서운하기도 하고 혹시 우리가 뭘 잘못하는 건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더구나. 내가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었나 싶기도 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자리로 돌아오더구나. 나무도 다시 튼튼하게 자라고 이파리도 파릇파릇하고 지금처럼 꽃도 피고 예쁜 사과도 자랐지. 모든 것은 결국 결실을 보게 된단다. 그 사이에 가지가 부러지고 잎이 시들고 열매가 덜 자라고 많은 시련이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시련을 잘 지나가고 나면 결국은 결실을 보게 되어 있어. 때로는 노력하고 애써도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지게 되는 것도 있으니 그런 게 인생 아니겠니? 살면서 모든 일에 꼭 내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 잘못을 탓하다 보면 결국 무너지는 것 말고는 남는 게 없다. 내가 사과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네 엄마랑 온종일 왜 나는 사과도 못 키우나 하면서 자책만 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런 결과도 없었겠지. 너한테 다시 벌떡 일어나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너를 자책한다고 해서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도 없고 네가 자신을 비난하는 사이에도 내 인생의 밭은 계속해서 물도 주고 햇살도 주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아이를 잃은 후로 받지 못했던 진짜 저를 위한 위로였어요. 제가 간절히 아이를 바랬듯 저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런 소중한 아이였겠죠. 내 아이가 이런 상황을 겪고 이렇게 무너져 내린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면 저 역시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았어요. 제가 저를 위해서 살기 싫다면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일어나보자 마음 먹었어요. 저는 서울로 올라와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큰오빠의 학원에서 일했어요.
3에서 5세 정도 되는 아이들과 미술 수업을 하는 거였는데 수업이라기보다는 거의 놀이에 가까웠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물감을 손에 발라서 도화지에 찍는 것도 하고 한쪽 면에만 그림을 그려서 데칼코마니 작업을 하기도 했어요. 제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다시 웃으면서 저는 서서히 예전의 제 모습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수업을 듣는 4살 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무척 젊은 분이었어요. 항상 끝날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가 데리러 오셨어요. 알고 보니 옆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학부모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빠에게 들어보니 아이를 낳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훈훈한 외모에 성격도 상냥해서 그 얘기를 들은 후로 저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갔어요. 그 아버님은 종종 간식을 사다 주셨는데 어느 날은 발렌타인데이라서 샀다며 장미꽃 한 송이와 초콜릿을 주고 가셨어요. 혹시 이 사람도 나에게 마음이 있나? 하고 그때 생각했죠. 아무래도 본인에게는 아이가 있어서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망설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죠. 한솔이가 미술을 참 좋아해요. 관심도 많고 컬러 센스도 좋은 것 같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내가 예전에 미술을 전공했었거든요.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나서 한솔이한테 미술을 알려주지는 못했지만요. 아, 그랬군요. 어머니 닮아서 미술 감각이 있나 봐요. 이번 주에 종로에서 어린이 미술 전시가 열리거든요. 한솔이가 관심도 많고 하니까 혹시 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정말요? 데리고 가면 정말 좋아하겠네요. 안 그래도 주말에는 웬만하면 밖에서 노는 시간을 늘리려고 하거든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아니에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도 가려고 했던 거라 같이 가시면 어떨까요? 네? 그분은 깜짝 놀라며 얼굴부터 귀까지 새빨개졌어요. 잠시 우물쭈물 망설이더니 대답했죠. 그렇게 저희는 첫 데이트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처음으로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간절히 바랐던 일이니까요. 제 아이는 아니지만 아이와 함께 미술 전시를 보고 공원에서 뛰어놀고 같이 솜사탕도 사 먹고 과자랑 음료수도 사 먹고 정말 즐거웠어요. 그때 아이를 낳았다면 나도 이런 경험을 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솔이 아버님께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한 번 결혼했던 경험과 2번이나 아이를 유산했던 이야기, 그리고 조기 폐경으로 인해 앞으로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최대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알알이 털어놓았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건네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자기 아내도 어렵게 임신을 했어서 더 공감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말이 잘 통했어요. 누군가는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는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에 이해할 수 있었죠. 그 후로 저희는 빠른 시간 내에 가까워졌어요. 저는 이 사람도 참 좋았지만 한솔이도 너무 예뻤어요. 제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진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저희는 1년 정도 만남을 이어오다 주변의 동의를 구해 한 가족이 되었어요.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 부모님께서 반대하실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2분은 쿨하게 넘기시더라고요. 어쩌면 이게 너의 결실일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해 주셨죠. 저희는 가족들만 모은 조촐한 결혼식을 치렀어요. 남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족과는 연락을 끊은 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제 가족들과 한솔이와 함께 부모님의 사과밭에서 진행했어요. 날씨도 너무 맑았고 사과밭을 신나서 뛰어다니는 한솔이를 보니 정말 오랜만에 마음속이 행복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저는 한솔이를 제 친아들처럼 아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친아들이죠. 마치 제가 낳은 아이처럼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했어요. 다행히 한솔이도 저를 잘 따랐어요. 엄마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자랐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엄마가 생겼다는 걸 무척 즐거워했어요. 낯설어 하지도 않고 저에게 늘 엄마 엄마 하면서 쫓아다녔어요. 저는 지난 몇 년간 아이가 엄마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몇 배는 돌려주고 싶어 했어요. 아이들은 눈 깜빡하면 하루가 다르게 자라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는 것을 붙잡고 싶어질 정도로 한솔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귀엽게 저만 쫓아다니던 유치원생에서 온종일 운동장에서 축구하느라 집에 들어오지 않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어느새 의젓하게 교복을 입은 중학생이 되더니 이제는 부쩍 다자란 청년티가 팍팍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죠. 아유, 우리 한솔이 언제 이렇게 컸나 몰라. 엄마가 맨날 맛있는 거 잔뜩 만들어준 덕분이지. 우리 아들 너무 빨리 커버려서 엄마가 아쉬워서 어떡해. 이제 예전처럼 안고 다니지도 못하겠네. 더 빨리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세계 여행도 시켜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또 뭐 해주지? 어이구, 그걸 다 사주게? 엄마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 아들 그저 예쁘고 건강한 게 최고야. 사랑하면 닮는다고 그러나요? 그래서인지 저희 가족은 서로 닮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재혼 가정인 걸 알면 화들짝 놀라고는 했죠. 한솔이는 어릴 때부터 그림에 관심이 많더니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카페에 푹 빠졌더라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바리스타의 모습이 멋있었나 봐요. 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더니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지 제가 제빵을 배우고 싶다고 다니면서 자격증도 땄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공부 대신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해서 졸업 후에는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몇 해 전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워낙 많으셨지만 다행히 크게 아픈 곳은 없으셨어요. 언니랑 오빠는 외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셨던 사과밭은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마지막에는 관리를 많이 못해주셔서 그냥 땅만 덩그러니 있는 느낌이었죠. 남편과 저는 한참을 논의한 끝에 한솔이와 시골로 내려와 지내며 카페를 만드는 게 어떤지 이야기했어요. 마침 땅도 있고 가까운 거리에 관광지도 있어서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더니 아들은 당연히 너무 좋아했어요. 학원도 다니고 주변에도 물어서 메뉴 구성도 자기가 직접 하고, 저랑 남편도 아이를 따라서 학원에 다니며 커피에 관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카페를 오픈하고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곳이라 더 의미가 있었어요. 남편은 근처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카페 일을 가끔 도와주었고, 저랑 아들이 가게를 도맡아 운영했어요. 거의 아들이 꾸려가고 있었죠. 그날은 아들이 지역 내 바리스타 대회에 나갔다가 우승을 한 날이었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라 저희는 대회가 끝나고 신이 나서 쇼핑몰에 가서 이것저것 쇼핑도 했어요. 평소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 하던 전자기기를 사주었죠. 그림을 계속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혼자서 취미 삼아 계속 그리고는 했거든요. 엄마, 카페 메뉴들도 이걸로 그리면 되겠다. 지금 로고 그린 것처럼? 응, 메뉴를 사진 대신 그림으로 그려놓는 것들도 많더라고. 우리 아들은 어쩜 이렇게 못하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을까? 엄마 닮아서 그렇지 뭐. 얼굴도 엄마 닮아서 예쁘고. 이제 예쁜 여자친구만 사귀면 되겠네. 엄마처럼 예쁜 여자가 또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들의 대회 우승 소식에 남편은 오랜만에 외식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식당을 예약해뒀다면서 거기서 만나자고 했죠. 아들이랑 근처에 차를 주차해두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거리에 있던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너무 예뻤어요. 눈 오네? 그러네.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어서 다행이다. 눈 오니까 더 잘 어울린다. 엄마, 우리 카페도 크리스마스 장식 조금 천천히 치울까 봐. 그럴까?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니지? 에이, 당연히 아니지. 진짜 예뻐서 두려는 거라니까. 저희는 그렇게 장난도 치며 내리는 눈에 들떠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끼익 하며 날카롭게 울리는 자동차 바퀴의 소리와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눈 때문인지 한 차량이 미끄러지듯 인도로 달려오고 있었죠. 저희가 피하려 할 때는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퍽! 땅바닥에 나뒹구르다 제가 원래 있던 자리를 보았어요. 어느새 차는 가게를 들이받고 멈춰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여 지르는 소리와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들렸어요. 한솔아, 한솔이, 우리 아들, 한솔아! 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내팽개친 쇼핑백을 뒤로하며 저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곳으로 갔어요. 한솔이가 피를 흘린 채 누워 있었어요. 어떡해, 아들, 우리 아들 어떡해 우리 한솔이,
구급,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한솔아, 우리 아들 어떡해? 달려오는 차를 보고 한솔이는 저를 길 바깥으로 밀쳤고 자신은 미끄러져 오는 차와 부딪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음주운전 차량이더군요. 음주에 갑작스럽게 내리는 눈까지 더해져 정신없이 차를 몰다 사고가 난 거였어요. 그리고 하필 그 차량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부딪힌 거죠. 구급차가 오고 바닥까지 피를 잔뜩 흘리는 아들을 구조대원들이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며 차에 실었어요. 병원까지 가는 내내 저는 그저 한솔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었어요. 당장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고 무엇이든 가져가도 되니까 제발, 제발 저희 아들은 살려달라고요. 병원에 도착 후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한솔이는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뒤늦게 응급실에 도착한 남편은 사고 소식을 듣고는 땅에 주저앉았어요. 이미 아내를 죽음으로 잃었던 그에게 아들마저 잘못됐다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었어요. 자식을 둘이나 잃고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저에게서 하나뿐인 아들을 빼앗는 것도 너무 가혹한 일이었고요. 저희 두 사람은 수술실 앞에 앉아 두 손을 간절히 맞잡으며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좋으니 제발 저희 아들만은 살려달라고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최한솔님 보호자님 되시나요? 네, 네. 우선 수술은 잘 끝났고요. 장기에 출혈이 좀 있었지만 다행히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문제인 건 팔 다리인데. 팔 다리요? 네. 부딪히면서 양쪽 무릎의 뼈가 다 부서졌고 오른쪽 팔의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오른쪽은 손가락 끝 정도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왼손은 회복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재활을 하더라도 손목 정도까지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건가요? 네, 다행히 머리나 뇌 쪽은 다치지 않아서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는 사고로 인해 팔과 다리를 쓸 수 없을 거라더군요. 그래도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의 몸에는 이리저리 쓸리고 찢어진 자국과 커다란 수술 자국, 무시무시한 철심이 박혀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그런 몹쓸 일이 일어난 걸까 가슴이 아팠어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피하지는 못할 망정 왜 저를 보호했을까? 아이를 지켜야 하는 것은 제 몫인데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 한솔아, 깼어?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긴 어디야? 병원이야. 기억나? 사고 났던 거? 엄마는 괜찮아? 내가 엄마를 밀쳤는데. 엄마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들 엄마가 지켜줬어야 하는데. 엄마가 우리 아들을 지켜야 하는데. 괜찮아. 엄마가 괜찮으면 난 괜찮아. 약기운 때문인지 아이는 다시 잠이 들었고 얼마 후 다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과 함께 현재 상태를 들을 수 있었어요. 다리는 부서진 뼈를 최대한 맞추려고 했지만 그래도 다시 걷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양손의 기능은 오른손은 거의 쓸 수 없다고 봐야 하고 그나마 왼손은 재활로 물건을 짚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손목부터 어깨까지는 움직일 수 없다고 알고 있으라더군요. 바리스타를 하는 아이에게 일어나지도 팔을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건 꾸고 있던 꿈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았어요. 이제까지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아이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가게에서 혼자 우유라도 따라보려고 노력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방에서 혼자 왼손으로라도 포터 필터를 들어보려고 식은땀을 흘리며 팔을 부들부들 떨면서 움직이는데 차라리 제 팔을 떼어서 주고 싶었어요. 재활에도 크게 나아지는 점이 없자 아이는 점점 희망을 잃기 시작했어요. 카페 앞에 앉아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이제 막 20대를 시작한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운명이었어요. 한참 자신이 하고 싶은 일하며 꿈을 펼칠 때인데 마치 예전에 제가 꿈꾸던 가정을 가질 수 없어 이곳으로 내려왔을 때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쪽에 남아있던 사과나무 모종 하나를 아이가 자주 바라보는 곳으로 옮겼어요. 한솔아, 춥지 않아? 난 괜찮아. 저는 휠체어에 앉은 한솔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있잖아, 아들.
엄마가 예전에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지낸 적이 있었어. 엄마는 늘 아이를 갖고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는데 영원히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저는 한솔이에게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열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아빠랑 결혼하고 한솔이 너를 키우겠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이게 너의 결실인가 보구나. 엄마가 직접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영원히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아들이 생겼잖아. 꿈을 이뤘다고 생각한 엄마의 밭에 한솔이가 나타난 거야. 지금도 엄마는 우리 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 그때 엄마가 우리 아들을 지켜주었다면,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엄마, 나는 그때 엄마를 구한 걸 후회하지 않아. 엄마가 밉지도 않고 나는 이미 엄마를 한 번 잃었었는데 또 엄마를 잃게 된다면 그것도 견디지 못했을지 몰라. 다만 나는 이런 상황을 겪게 만든 그 사람이 미워. 그 사람은 왜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밉고 원망스러워. 맞아. 엄마도 그 사람이 너무 미워. 하지만 만약 우리가 키우는 사과나무에 벌레가 생겼을 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 아마 사과나무를 다 갉아먹어버리고 사과도 제대로 자라기 힘들게 만들겠지. 그럼 결국 괴로워지는 것은 사과나무일 거야.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번거로워도 우리가 그 벌레들을 쫓아내는 수밖에 없어. 그래야 더 튼튼한 나무가 가득한 예쁜 밭을 가꿀 수 있을 테니까. 그 후 저는 한솔이가 갖고 싶어 하던 태블릿 PC를 다시 사다 주었어요. 그때 사고 때문에 망가졌었잖아. 한솔이는 이제 필요 없다고 했는데 엄마가 찾아보니까 손을 쓰기 힘들어서 발가락이나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대. 한솔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계속 표현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기기를 앞에 놓아달라고 했어요. 그래, 어차피 여기서 온종일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심심한 거보다는 낫겠지? 그 후 아이는 겨우 움직이는 왼손을 써서 기기에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펜을 떨어뜨리고 손목이 자꾸 화면에 닿아서 그림을 망치니까 짜증도 내더라고요. 어떤 날은 자신의 맘대로 되지 않는 손 때문에 화가 났는지 기기도 한쪽으로 밀어두고 온종일 자기 손만 노려보았어요. 다시 사과나무만 멍하니 노려보기도 했죠. 그러다 또 펜을 잡고 무엇인가를 그리려고 노력했어요. 또다시 내팽개치기도 하고 방에서 혼자 울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늘 모든 것에 열정을 가득 담는 아이였으니까요. 아들 없이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가야 했기에 남편은 저를 도와주려고 좋아하던 교사 일을 그만두었어요. 여보, 가르치는 일은 어떻게든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만 당신과 한솔이는 지금 내가 필요하잖아. 난 우리 가족이 제일 소중해. 그러니까 걱정 마라. 남편이 교사 생활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았기에 더 고마웠어요. 사고 전에 아들이 가게를 도맡아 운영했기에 사실 혼자서 매장을 꾸려가며 힘든 일도 많았거든요. 남편이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니 카페 일도 한결 쉬워졌어요. 정말 고마웠죠. 저는 한솔이가 밖을 볼 때 조금이라도 덜 심심했으면 싶어서 다시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아이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심고 관리하고 시작하다 보니 가게 앞이 사과나무로 둘러싸였어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아이는 처음보다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펜을 떨어뜨리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사과나무는 어느새 울창해져서 예전에 부모님이 사과밭을 운영하실 때처럼 가게 앞이 줄지은 사과나무로 가득했어요. 하얀 꽃이 피어날 때면 동네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너도나도 구경을 왔어요. 저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을 업체에 의뢰해 액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게에 하나둘씩 걸어두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직접 만들지는 못했지만 사과를 이용한 메뉴를 저와 같이 연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들을 그려서 SNS에 올리기도 했죠. 아이에게는 팬들이 생겼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이어갈 수 있었어요. 무기력하게 세상의 끈을 놓고 문 밖에 앉아있던 아이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메뉴를 연구하고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이의 그림을 매번 제작해주던 업체 직원이 방문했어요. 예상과 달리 젊고 예쁜 아가씨라 깜짝 놀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 그림 제작업체 직원인데요. 어머, 혹시 그 담당자님? 이렇게 젊은 분이었어요? 네,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거라.
저도 원래는 그림을 전공했었거든요. 작품을 어떻게 전시해 두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그림 제가 직접 가지고 왔어요. 어머, 고마워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먹고 싶은 거 말해봐요. 메뉴는 제가 쏠게요. 그림은 저희 아들이 그린 건데 저기 앞쪽 테이블에 휠체어 탄 친구 보이죠? 저 잘생긴 녀석이 그림 그린 제 아들이에요. 가서 인사라도 나눠요. 알고 보니 그 직원분은 평소 아들의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걸 그렸을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들이 운영하는 SNS를 보게 되었다고 해요. 거기서 그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림을 표현하는 방식 등이 너무 매력적이라 꼭 만나보고 싶었다더군요. 게다가 아이가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던 사과밭을 너무 방문해보고 싶었다고요. 한쪽에서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슬며시 웃더군요. 저희 아들과 그 아가씨는 금세 친해져서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 여성분은 제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장애를 가진 아티스트들의 사례를 조사해서 아들이 더 편하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아들이 그린 그림을 자신이 아는 갤러리 등에 보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기도 했고요. 아들의 그림이 유명해지면서 그가 그린 사과밭을 직접 보고 싶다고 방문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게다가 휠체어를 탄 아들에게 가게를 맞춰서 개조하다 보니 이를 위해 방문하는 분들도 늘더라고요. 장애가 있거나 어린 아이들이 방문하기 너무 좋은 장소라면서요. 문턱도 없고 셀프바나 음수대도 낮은 위치에 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좋은 곳이라며 입소문이 제대로 났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한 갤러리에서 아이의 그림으로 단독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아들,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축하해. 우리 아들 열심히 노력하더니 정말 대단하다. 고마워, 엄마, 아빠.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 정말 고마워. 너무 감사해요. 아들은 휠체어에 앉아 제 허리를 꼭 감싸 안았어요. 에이, 엄마가 뭘 했다고. 다 우리 아들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이지. 아니야, 사실 나 엄마 아빠한테는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때 정말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이대로 다 끝이라고 말이야. 재활 훈련을 아무리 해도 내 마음대로 팔 하나 들지 못했을 때 정말 내가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어. 옷 입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다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했고 다 큰 성인 남성이 평생 엄마 손에 아빠 손에 의지해서 밥 먹고 씻고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못하니까 그냥 아빠랑 엄마에게는 내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 아들, 지금은 아니야. 그때는 그랬어. 어른인데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좀 더 슬프더라도 내가 없는 게 앞으로 두 분에게는 나을 수 있겠다고 했는데 그날 엄마가 할아버지가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생각했어. 너무 큰 시련이지만 분명 나보다 더 큰 시련을 겪는 사람도 있겠구나. 나도 내가 오랫동안 꿈꾸었던 것을 잃었지만 더 오래 꿨던 꿈을 빼앗긴 사람들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찾아봤어. 나처럼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나 오랫동안 꿨던 꿈 때문에 좌절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걸 극복해낸 이야기들을 찾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어. 그때 엄마가 다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그게 내 돌파구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 처음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 그리는 것은 둘째치고 손에서 펜은 자꾸 미끄러지지. 떨어지면 늘 엄마나 아빠한테 부탁해서 주워달라고 해야 하지. 정말 힘들더라고. 내가 내 손바닥이 닿아서 자꾸 그림이 지워지거나 선이 마음대로 그려지는데 어휴, 정말 몇 번이나 기계를 던져버리고 싶었어. 그렇지만 가격을 생각하며 꾹 참았지. 농담이고 사실은 엄마를 생각하면서 참았어. 그때 제일 많이 생각났던 게 뭔지 알아? 뭐였는데? 나 어릴 때 젓가락질 잘 하지 못했던 거 기억나?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못해서 엄청 힘들어했었잖아. 맞아, 젓가락질을 잘 못해서 초등학교 때도 엄마가 꼭 포크를 같이 가방에 넣어줬었잖아. 맞아. 학교에서는 혹시 밥 못 먹을까봐 포크 챙겨주고 집에 오면 몇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천천히 연습하면서 먹으라고 늘 나 밥 먹는 거 기다려줬잖아. 나한테 맞는 젓가락 찾아주려고 플라스틱, 쇠, 나무, 멜라민
시중에 파는 젓가락이라는 젓가락은 다 사다 주고 난 그렇게 많은 젓가락을 팔고 있는지도 몰랐어. 또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내 손 크기랑 잰 다음에 나무 조각하는 곳 가서 맞춤 젓가락도 만들어주고. 그때 엄마가 많이 생각났어.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던 엄마 모습이. 엄마의 열정이 너무 생각나더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버텼어. 지금은 다시 힘들어졌지만 그 후로 완두콩도 잡채도 다 집을 수 있을 만큼 젓가락질 엄청나게 잘하게 됐었잖아. 그래서 나도 그때 엄마가 했던 것처럼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노력하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러니까 맞아. 다 엄마 덕분이야.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늘 묵묵하게 지원해준 아빠. 아빠도 정말 고마워. 엄마가 더 예쁘니까 엄마를 좀 더 사랑하긴 하는데 아빠도 정말 고마워. 정말.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다 두 분 덕분이에요. 언제 이렇게 훌쩍 커버렸을까요? 아들은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여자친구와 몇 년 만나더니 이제는 슬슬 결혼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여자친구가 힘들까봐 망설였는데 다행히 그쪽 부모님도 딱히 반대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지금은 두 사람이 꿈꾸는 미래를 응원하고 있어요. 아들은 이제 카페 앞에 사과밭 말고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림의 영감을 찾고 있어요. 많이 보고 많이 꿈꾸며 자신의 미래를 아름답게 그려가고 있죠. 아이는 다 제 덕분이라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준 그 애가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제 엄마를 그렇게 생각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씨도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도 아들은 팔다리를 자유롭게 쓸 수 없이 휠체어를 평생 써야겠지만 아들의 그림과 그 아이의 꿈만큼은 전 세계 어디든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고 잘 살고 있다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고, 온 세상에 소리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